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현안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 싶은데 김남국 의원 얘기를 요즘 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사안이 뭐 오늘 가장 뜨겁네요. 네. 왜냐하면 어제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의 변재일 위원장, 그다음에 양당의 간사도 이제 뽑혔어요. 네. 송기현 의원, 이양수 의원.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을 여야 합의로 제소하자.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국회 전체 회의에 올리자 네, 징계안을.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당 진상 조사가 끝나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질문. 민주당은 왜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올리는 걸 망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당 대표가 망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는 왜 망설이나? 당 대표는 망설이나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 근거로 드는 것은 아직 잘 모른다. 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조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두 번째는 뭐 앞으로 사법 당국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아직 그리고 잘 또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국회 윤리특위는 말 그대로 윤리잖아요. 네. 법적인 건 아직 잘 모르겠는 게 맞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들이 사실로 사실 드러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가 예. 뭐 제대로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네요. 예컨대 뭐 사법 처리가 된 사람이면은 사법 처리의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윤리특위에 관심이 없고, 그럼 윤리특위라는 거는 법하고 이제 법보다는 약간 낮은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건데 예. 국회 권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과거에 윤리특위가 활발하게 됐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당에서 이제 예. 누가 이제 윤리특위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뭘 하냐면은 상대방을 파헤치는 거예요. 하다만 들고 오라 그래요. 아 상대당 거. 그렇죠. 이제 같이 올려가지고 아. 퉁치는 그런 식으로 퉁치는. 예, 되는 게 이제 뭐 다반사였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도 일부 인정하는 게 이제 뭐 회의 시간에 예.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국회. 그런 걸로도 이제 충분히 윤리특위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겠죠. 일단은 당 대표가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네.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구도를 보니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 국회 윤리특위 제소 여부 때문에 그동안 약간 수면 아래 있었던 비명 대 친명 갈등이 또 불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박강원 원내대표 네. 선출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뭐 개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이 터지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잣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잣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엄밀하고 정확하냐, 예. 공정하냐.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되느냐인데, 엄밀 정확도 문제지만 공정의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 가지고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건 또 뭐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이재명 대표가 그 당헌 80조를 우회해서 가니까 다른 의원들도 거기 올라타 가지고 뭐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돈봉투 됐던 사람들은 또 탈당 조치하고 이게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가면은 예.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가 되는 거고, 약하게 나가면은 또 뭐 측근이라 가지고 봐주는 거냐, 이런 좀 딜레마적인 딜레마에 상황이군요. 쌓인 거죠. 딜레마적인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진다면 계속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지금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네. 지난 일요일에 의총 내용이 공개는 안 됐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뭐 새로운 게 조금씩 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당신이 관두란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 이제 물러나라 사퇴론이 또 불거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결국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일이 터지면은 계속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죠. 민주당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도덕성에, 아니 네. 지난번 뭐 동봉투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도덕성에 타격을 받는 거라 더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받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예.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돈봉투 건이 있고 이제 김남국 의원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예. 삼각형 당 대표 그리고 이 당의 구조적이고 뭐 86 그룹들 원래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또 새로운 이슈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있는 거죠. 삼각형으로 딱 포획이 돼버린 거니까 옴짝달싹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최근에 이제 SBS가 조사한 내용이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니까 각 당의 이 도덕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민주당의 도덕성이 더 낮다의 21.3%, 국민의힘이 더 낮다의 37.6%, 별 차이 없다가 41.1%, 두 당 별 차이 없다가 물론 가장 높아요. 41.1%. 근데 두 당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도덕성이 더 낮다가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면은 뭐 저쪽 당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그 민주당원하고 일반 국민 간의 괴리감이 심하다. 민주당원들만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을 때는 민주당의 도덕성이 더 낮다가 66.2%,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더 낮다가 8.5%. 그리고 이제 의원들보다도 의원하고 일반 국민의 괴리도보다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괴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을 이제 깊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보수 정당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래 큰 기대가 크지 않다는 그리고 거죠. 우리는 이제 뭐 민주주의와 진보와 인권의 보루인 정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국민들하고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민주당원들이 지금. 아하. 그 부분이 지금 네. 민주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을 방어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중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지지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괴리도는 높아진다. 이게 악순환의 꼴인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 5.18인데 국민의힘의 그동안 악재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말 또 뭐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내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 들으니까 대통령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국무위원들 싹 가고 국회의원 전원 가고 이른바 호남 민심 달래기 이게 지금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래저래 더 걱정인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어디든지 안 좋을 때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안 좋을 때는 예. 대구 경북에서조차 뭐 지지율이 어쩐다. 어, 민주당이 안 좋을 때는 호남에서조차 어쩐다. 텃밭에서 이런 보도들이 늘 나오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내일 5월 18일이고 그다음 주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 그럼 이 5월 달에 한 주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그런 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광주 갔다가 봉화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뭐 보수 정당의 책임이랄까 그런 것들 다시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는데 이 한 주를 앞두고 상황이 뭐 매우 좋지 않아진 거죠.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먼저 강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제 회초리를 때리면은 보는 사람이 볼 때 그래도 뭐 스스로 때리네 라고 내지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아유 그만 때려. 아유 그렇죠. 너무 아프게 자기를 때리는 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인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건 자기 거고 이게 뭐 내로남불 이야기를 그렇게 꼭 들어야 되나 싶은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뭐 코인이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는 앞으로 이제 조사 강제 수사도 있겠지만은 회기 중에 그리고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될 만큼 전업 투자자만큼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엄정하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의힘 거죠. 정의당보다 더 앞서 나가라. 그렇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조언. 그거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예상대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내밀었습니다. 네. 두 번째 거부권이에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는 지난번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이세요. 역치가 낮아진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거부권이라든지 뭐 장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제도가 있지만은 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제도잖아요. 아주 사실은. 이례적으로 행사하는 이렇게 거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쑥쑥하니까 예. 한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예. 이쪽 저쪽 다 그렇죠. 뭐 이쪽에서는 단독 처리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보십시오.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좀 단독 처리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면은 다음엔 서로 안 하겠다 쪽으로 예. 가는 게 아니라 예.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또 한다 서로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계속 이게 이어지면 네. 누가 더 손해입니까? 그거를 서로 양쪽 다 지금 계산으로는 예. 크게 손해 볼 거 없다라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피장파장? 예, 양쪽이 이제 자기 지지층들은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중도층들은 조금 무관심한 내일 아닌데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되게 위태위태하게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처럼 계속 네. 우리가 분리할 건 없다. 그렇죠. 양쪽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단 말씀. 아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국회의 정치가 실종되면서 하루에도 국회 이곳 저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네.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전원 퇴장했고요. 행안위에서는 또 어떤 파행이 있었냐면 선관위의 그 사무총장이 출석한 것에서 이제 여당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장제원 행안위원장하고 이제 무소속이 된 민주당 네. 출신 이성만 의원이 설전을 굉장히 낯을 붉히면서 설전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화제의 장면 잠깐 보고 오시죠.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참 에?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예?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짧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고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겠다, 사과하지 않은 보이콧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이성만 의원한테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자리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봉투 압수수색 때문에 네. 탈당해서 무소속이 그렇죠. 되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는 뭐 썩 좋지는 않지만 다반사인데 이성만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반칙 아니냐. 딴 이야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비꼬는 거 아니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럴 힘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돈봉투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장제원 위원장이 이번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네. 부른 자리에서 또 설전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왜 선관위하고 계속 충돌이 있는 건 왜 그래요? 지난번 회의 때부터의 연장선인 것 같고 앙금이 남아 있는 걸까요? 또 뭐 저희 이제 상임위원장 선관위가 이제 해당되는 곳이고 선관위가 이제 지난 그 대선 때 기억하실 건데 투표가 이제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
대선이 아니라 그 앞선 거구나. 코로나 때 코로나 뭐 때 두 장 선거에 겹쳐져 있고 뭐 이거, 뭐 바구니 이렇게 선거. 하고 뭐 이제 그런 데부터 계속 좀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제 그 화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늘 오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처럼 늘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조금만 뭐가 생기면은 근데 싸울 준비가 돼 지금 있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 정치가 실종돼 있어서 네. 참 걱정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협치가 너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개각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취임 1주년 개각은 무산됐어요. 일단 대통령실에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은 2년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저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5월 달에 대통령이 저 G7도 가고 예. 또 우리가 이제 옆에서 이제 일본에서 G7 국제 회의가 벌어지니까 남의 집에 잔치인데 우리도 약간 이게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일본 간 김에 뭐 캐나다 총리도 온다든지 예. 가기 전에 온다든지 뭐 EU 집행위원장도 오고 외교의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저 민주당 상황도 안 좋은데 괜히 주목을 끌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럼요. 예. 음. 그리고 뭐 실제 사람 뽑고 못 뽑고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 글쎄요, 2년 하기 쉬울까? 그건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을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 출마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선 출마하려면은 그 뭐 100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 연시 아무리 늦어도 연말 연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명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다. 뭐 예컨대 한동훈 장관이다 하면은 막판에 나와도 되는데 직전에. 예, 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네. 그 전에 나와야 되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도 출마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늦어도 선선해지면은 어, 뭐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쯤이면 예. 이번은 넘어가도 네. 개각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국면이 넘어서고 근데 그럼 또 하한기 휴가철 이렇게 되니까 예. 한 가을로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아요. 어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네. 총선 출마를 위해서 며칠 후에 사퇴할 거다 이런 그러니까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약간 신호탄 비슷한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의 현역 의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서울이 7명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만 몇 명 중에서. 저거 굉장히 예. 적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뭐 옛날에 뭐 검사 공천 뭐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또 뚝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영남이라든지 강남 같은 데를 노리는 거하고 오신환 부시장처럼 나름의 험지에 이렇게 손들고 가면은 또 지지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예요. 지금 오신환 이제 전 정무부시장이네요. 오신환 전 의원이 출마한다는 곳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라면서요. 거기 원래 오세훈 고민정 구도였던 거기에 오세훈 시장 대신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광진이라는 곳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오신환 부시장이 원래 자기 지역은 관악이에요. 맞아요. 관악은 사실 더 험진데 관악보다 광진이 약간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뭐 강남 같은 데 보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 상징성이 있는 것을 계승한다라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니까 네. 저는 되게 조금 영리한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 상징적인 어떤 대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 오신환.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은 서울시 임기 끝내면 시장 임기 끝내면 안 돌아와요 여기로? 오세훈 시장은 저기 대선 나가겠죠. 경선으로. 어차피 예. 대선 직행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예. 거군요. 오신환 정무부시장의 사퇴가 이제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 정무직의 느낌이 있는 곳들 사람들이 먼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동화사 방문한 건 지난달이고 그다음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저께 청계천에 100여 명과 함께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나타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 열었습니다. 다큐도 개봉을 했고 그 다큐를 극장에 가서 관람도 했고요.
이 행보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로 이제 뭉뚱거리기는 어려운데 제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뭐 북콘서트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 밖에 양대 축이 있는 거잖아요. 음. 상징성이 강한. 이분들이 이제 총선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 이재명 대표 뭐 이대로 안 되지 않아? 뭐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양산에 갔을 때 예. 악수하는 모습 예, 보이면서 예. 뭐 단결 이쪽에 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지층 결집이냐 확장이냐 이게 하나의 움직임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일 수가 있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회신으로 가느냐? 예. 우리 다시 똘똘 뭉치자. 아, 집토끼 똘똘 뭉치자로 그렇죠. 가느냐? 그쪽으로 가느냐. 예. 예, 방향에 좀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행보가 회신 쪽보다는 오히려 똘똘 뭉치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똘똘 뭉치자 쪽으로 보시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선두에 서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러진 않을 그런 거예요. 스타일은 원래 네, 아니잖아요. 힘이 실리는 쪽에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주는 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럼 좀 뭐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네. 있는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그렇죠. 정도가 될 거다. 네. 다른 분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아진다면 현재보다 훨씬 안 좋아진다면은 TK 지역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쪽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업으려고 업고 가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죠. 윤태곤의 판.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